됐지? 예, 안녕하십니까. 유석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학부모 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잠깐 저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65년에 설립돼서 올해 이제 햇수로 5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강서 양천 지구에서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사실 제가 교무부장으로 있지만 저희 학교에 건물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사실 저희 학교가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강사 선생님들 그분들의 열정과 열의 하나만큼은 강서 양천지구가 아니라 서울 시내 통틀어서 아니 전국을 통틀어서 저희 학교가 최고라고 감히 자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올 수업 되었을 때 저희 유석초등학교는 다른 어느 학교보다 먼저 줌을 오늘 이제 특강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줌을 수업에 도입해서 전 학년, 전 교과에 걸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온라인상에서 마주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도입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주 1회나 2회 정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들을 마주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수업을 오전, 오후반으로 구별해서 또한 한 학급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반으로 분반해서 한 학급의 두 선생님들끼리 팀 티칭으로 수업을 해서 전 학년이 매일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저희 서울시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저희 학교의 이러한 사례를 굉장히 모범 사례로 생각하시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좀 간담회를 가졌으면 저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예비 초등학생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 자리이니만큼 저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 선생님이시죠. 김선우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현재 진로 인성 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초등 자존감의 힘의 저자이시고 그 책 이후에도 제가 7권의 교육 관련 도서를 집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겨레 신문에서 교육 관련 칼럼을 기고 중이시고 매주 1회 KBS 라디오 방송 마음이 자라는 교실에서 여러 부모님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온라인이긴 하지만 오늘 강연해 주실 김선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으로. 마이크 양쪽에 달려 있으니까 좀 뭔가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하나는 영상 지금 녹화 중이라서 다른 거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본 방송을 위해서 2개를 달았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아무쪼록 사실 1시간 정도면 꽤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비 초등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 6년 동안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최대한 덜고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까? 최대한 고민하면서 속전속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교육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 이 2가지 숫자만 기억을 하면 전반적인 6년의 시간 동안이 무탈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2가지 숫자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숫자가 안 나오네요. 너무 중요한 숫자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네, 175와 30이라는 이 2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숫자 안에 초등교육이 달려 있습니다. 우선 175라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17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예상되시는 분은 지금 채팅창에 잠깐 올려봐 주세요. 송정현 선생님 혹시 채팅창에 맨 처음 올리시는 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책 읽는 시간이라고. 아, 책 읽는 시간. 네, 좋습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맨 처음에 대답하신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엄마의 책갈피 인문학이고요. 얼마 전에 나온 지는 5일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분은 나중에 끝나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넣어 놓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책을 보내드리겠고요. 자, 책 읽는 시간. 아닙니다. 네,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학교를 나가는 일수가 190일입니다. 법정 수업 일수라고 하는데 190일이에요. 여기서 보통 학교는 한 2일이나 3일 정도를 더 나가게 합니다. 혹시 모를 재해나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통 일단은 190일이라고 하고 365일에서 190일을 빼면 175일이 됩니다. 그럼 이 175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날수입니다. 190일과 175일 사실 거의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1년에 절반 정도를 안 나갔습니다. 175일이라는 숫자를 학교를 안 나갔어요.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날수로 학교를 나가지 않았죠.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등 시기에 그냥 대충 이렇게 놀게 하면서 키우면 되지. 안 됩니다. 이유는요. 190일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학교를 나가는 190일에서는 크게 차이를 안 납니다. 여기서 차이가 안 난다는 건 공립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학교에 나가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하는 시기는 공통적으로 배우고 익혀 나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집에서 있는 날인 이 175일을 어떻게 가정에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편차가 생깁니다. 1년 곱하기 175일, 2년 곱하기 175일, 3년 곱하기 175일 해서 쭈루룩 6년 곱하기 175일 하면 나중에는 거의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175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놀더라도 그러한 큰 거시적인, 적어도 거시적으로라도 교육에 대한, 뭐 체험에 대한, 또 노는 순간, 또 어떤 교육 등등의 계획이 있으셔야 이 175일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 벌어진 차이가 중고등학교 올라가 사실 딸아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175일을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선생님,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죠?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30이라는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숫자 175와 30 두 가지 숫자를 말씀드렸죠? 자, 3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맨 처음 답변해 주시는 분께 또 아시죠? 네. 혹시 뭐라고 올라왔나요? 방학이요. 방학. 네. 30일 최소 습관 잡는 일수. 30일 단위로 계획 세워야. 네. 30분 공부 시간 하루에 30분. 예. 맨 처음 올리신 분은 방학이라고 잡아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께도 이 책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제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30은요, 권수입니다. 권수. 30권입니다. 30권이 뭐냐면,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대부분. 뭐 아니면 저학년일 수도 있고, 예비 초등 학부모님이셔요. 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능하면 저는 30권의 자녀 교육서를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준이 왜 30권이냐? 한 권의 자녀 교육서가 집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약 40개의 꼭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40개의 작은 목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40개의 작은 목차 안에 자그마한 꼭지 하나하나 안에는 최소한 1명 정도의 사례가 들어갑니다. 물론 교육 이론들도 들어가지만 사례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녀 교육서를 한 권 읽으시면 약 40여 명의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40명 곱하기 그러면 30권 하면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1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뭐 공통된 사례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거의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자녀 교육서를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들 1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000명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으로서 30년 동안 근무를 해야 30분 동안 학급 아이들이 바뀌면서 만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네. 그 정도 데이터를 일단 훑고라도 한번 지나가시면 그제서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발달 과정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책 한두 권, 10권 정도 이렇게 읽고 나서 또 강연 어디 가서 몇 번 듣고 나서 그걸 자체를 우리 아이에게 바로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고유한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달 과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의 수수는 각자마다 고유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1000명 정도의 사례를 읽으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제일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불안감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아마 자녀를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제일 직면하셔야 될 것은 불안과 두려움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네. 이게 우리 아이에게 잘 적용이 될까? 등등.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175일이라는 시간 동안, 175일 곱하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에게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계획을 세워줄지에 대한 큰 틀도 그 안에서 책을 읽어나가시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30권 언제 읽나요? 하루에 10분씩만 읽으시면요. 일주일이면 1권 정도 읽으실 수 있고요. 그럼 한 달이면 4권입니다. 10개월이면 그냥 40권이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자녀 교육서는 교육 전공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훑어가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에서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 학부모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주제를 뽑았습니다. 자존감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력, 그 다음에 대화법, 그리고 또 공부력,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핵심들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존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 하면 자아 존중감부터 보통 떠올립니다. 자아 존중감부터 떠올리는데요. 사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아 존재감입니다. 자아 존재감이 깃틀이 있고요. 그 위에 기둥으로 자아 존중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깃틀부터 만들어야 되죠. 예. 자아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만 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자아 존재감이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아 존재감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당연히 여기 있지 여기 없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인간의 심리는 매우 나약해서요. 내가 여기 있다고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거기에 지금 있구나 하는 어떤 말을 해주거나 제스처를 해주어야 내가 여기 있다고 느낍니다. 이걸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줌 수업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고 모니터로 화면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뭐 다른 인공지능 기계가 있어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다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안 보이게 가려놓으셔도 제가 다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강연을 하면서 쑥 봤더니 학부모님들이 화면에 저를 안 보고 뭐 그냥 다른 걸 하고 계세요. 강연만 틀어놓고 다른 걸 하고 계신다. 그럼 저를 안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저는 여기서 끝까지 강연을 하고 이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는 유석초등학교에서 오늘 강연을 하고 있었나?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나의 존재감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특히 영유아기 시기에 시선을 맞춰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서 시선을 맞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게 자아 존재감입니다. 영유아기 시기가 거의 그 자아 존재감이 형성되는 절대적인 시기고요. 태어나서 3살까지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미 3살이 넘었는데, 네. 자, 초등 시기까지는 그래도 자아 존재감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지금에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자주 아이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선을 마주 봐 주십시오. 마주 봐 주시고 또 듣는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자아 존재감이 형성됐고 거기에 자아 존중감을 세워야 되는데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다행인 것은 내가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나를 놀리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때는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그 순간에 그 단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 상당히 안 좋은 시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였으니까 뭐 고아도 있고 등등등. 그때 한 300명인가의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뭐 전쟁 고아 그리고 뭐 어떤 폭력을 당한 아이들 등등의 명단을 쫙 모아놨다가 3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현재 살고 있을까를 살펴봤어요. 심리학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뭐 그중에 자살한 사람들은 많을 거고 그럴 거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약 100여 명이,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100여 명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평범한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게 뭐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의 상처, 심리적 상처들이 뭐 그렇게 일대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여 명이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단 한 사람씩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믿어주고 보듬어준. 그것이 꼭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도 있었고요. 예.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아니면 고아원 원장도 있었고 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그 단 한 사람의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존중해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이 자아 존재감 위에 자아 존중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면 부모님 다 못하시겠으면 삼촌에게 맡겨도 됩니다. 누군가는 단 한 사람 우리 아이의 자기 대상이 꼭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자존감에는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자아 존재감이 있고 자아 존중감이 큰 틀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기본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입니다. 이 중에 제가 일단 자기 조절감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고요. 자기 조절감이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치시는데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조절감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걸 자기 조절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조절감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조절감이 생기는 절대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보통 그 기저귀를 뗄 때 많이 형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냥 나에게 신체적인 어떤 배설의 욕구가 나오면 그냥 쭉쭉 배설의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기저귀가 있고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기저귀를 엄마가 떼어갑니다. 떼어가고 뭐 조그만 통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여기에서 너의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의지적으로 나의 욕구를 조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때 이 자기 조절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느냐 형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초등 시기에 수치감이 높느냐 높지 않느냐가 됩니다. 이 수치감은 또 자존감하고도 연결되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분들 이제 예전 분들 그러셨죠. 이제 이불에다가 쉬하고 나면 뭐 여기서 소금 받아와 뭐 그렇게
자,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실 그 과정은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나치게 이제 통제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욕구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를 자꾸 억압하게 돼요. 그래서 간혹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도 갈 때 외부에 나가서는 화장실을 잘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집에 와서만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그거는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이제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거죠. 자, 자기 조절감을 초등 시기에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쉬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초등 학교에서는 40분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씩 이렇게 있죠. 집에서도 무언가를 할 때 아이들이 몰입을 하는 순간이라도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면 잠깐 멈췄다가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간식 먹고 다시 하자, 뭐 음료수 마시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고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게 하는 과정, 이것이 자기 조절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이가 무언가에 막 몰두하고 있으면 너무 기특해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레고를 조립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쭉 가게 하셔요. 자, 그러한 순간에 잠깐 오히려 내가 더 몰입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잠깐 멈추게 해주는 과정, 그것이 자기 조절감을 세워줍니다. 자,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1시간 이내에 사실 이 많은 주제들을 말씀드리려니 핵심만 얘기해도 시간이 좀 가네요. 예, 그래도 마음 다잡고 다시 쭉 가겠습니다.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창의력에 관련된 겁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창의력 밑에 제가 단어를 2개 적어놨어요. 암기, 흥미. 자, 창의력을 높이려면 암기를 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흥미로운 것들을 하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선생님 창의력인데 이거 주입식이고 암기고 이런 거 아니겠죠.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 자녀를 초등 시기에 입학시키면 이 2가지 암기와 흥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올라오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한번 나는 그래도 일단은 암기를 하게 할래 하시는 분 손바닥 올려주세요. 거의 없나요? 화면상으로는 거의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흥미를 선택할 거야. 아마 손바닥 올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양쪽 다 손을 안 드셨는데. 지금 예, 손 드신 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강연을 해도요, 이 2가지 질문을 드리면 잘 손들을 아예 둘 다 잘 안 들으세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등 시기에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출력을 말합니다. 출력.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하죠. 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것이 암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왔다가 그것을 다시 스스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때 이제 암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이면 또 그것이 체득이 됐다고 하고, 기술이면 그런 기술이 연습함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표출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암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의력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뭐가 가능하냐면 신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없는 데서 갑자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에서 말하는 창의력이 아니에요. 창의력은 기본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렇게 연결해보고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게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는요, 재료들을 많이 모으는 시기입니다. 예, 최대한 많은 재료들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자주 시도해보게 해야 됩니다. 초등 시기에 자주 그것을 시도해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통 10세까지 뇌가 입력, 출력의 그 영역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이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칩이 있죠. 예. 메모리 칩이 있는데 뭐 몇백 메가바이트인지 아니면 기가바이트인지 뭐 테라인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일단은 기본 용량을 크게 해 놓아야 거기에 계속 자료들을 넣을 수 있어요. 초등 시기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자주 반복할수록 이 뇌의 용량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뇌의 용량이, 메모리가 확대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가 보통 10세까지를 얘기해요. 초등 6학년이 12세라고 한다면 적어도 초등 시기까지는 자주 무언가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기본 바탕 안에서 얘가 뭐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이거 용량을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어떤 자료들이 쌓이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창의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까지 모아놨어요. 재료까지 모아놨으면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창의력이라는 것이 발휘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네. 그 수순을 자주 익히게 해주면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창의력은 직관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력이 뭐냐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척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직관입니다. 직감이라고도 하고요.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직관을 예술가들은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뇌과학자들은 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직관을 자주 활용하게 할수록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직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직관이 작용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주어지면 자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과 출력을 자주 시켜주면서 기본 베이스 바탕 안에 재료 것이 첫 번째 수순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거리를 던져줍니다. 문제거리라는 것이 무엇을 해결해야 될 그런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럼 고민거리가 하나 주어지면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막 몰입해 가요. 이것이 두 번째 수순입니다. 세 번째 수순이죠.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민거리를 주고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몰입해 나가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 몰입하다가 그냥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은 재료가 있고 문제를 주고 해결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은 몰입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창의력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창의력을 어떻게 직관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것을 해결하게 하느냐? 잠깐 몰입을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쉼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게 해주시면 돼요. 뭐 산책을 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잠깐 그냥 딴 생각하고 산책하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하거나 등등, 잠깐 좀 쉬어야 되겠어 하면서 쉬는데 갑자기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진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직관이 막 움직일 때는 언제냐면, 몰입하고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몰입하고 주어진 재료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어, 나는 잠깐 좀 논리력을 좀 쉴게 하면, 그때 직관이 와서, 논리력 대신 직관이 와서 혼자 일을 합니다. 무의식 안에서 막 혼자 일을 해요. 그러다가 마치 무언가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관통하듯이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요, 그 자녀의 창의력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재료들을 많이 획득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재료들을 많이 획득하게 해 놓으시고 중간중간에 그러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몰입하다가 이제 잠깐 뭐 쉬었다가 잠깐 쉴까 하는 그런 쉼의 과정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통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자주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패턴대로 갑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직관력을 이걸 이제 전략적 직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적 직관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아이들과 그냥 같이 명상을 하세요. 명상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 알파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알파파가 보통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직관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그런 뇌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명상은 가장 깊은 쉼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뇌에 알파파가 충만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성감과 같은 통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대화법입니다. 대화. 네. 뭐, 대화할수록 화가 나고,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까지는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엄마 어쨌어, 저쨌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빠 뭐 오늘 어떻게 했어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녀를 입학하고 나서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화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힘들어지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피하고 말지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자, 대화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우선 엄마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엄마 말은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말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음성을 뜻하는 겁니다. 음성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구 가톨릭 의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을 한 아이들,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정도의 수술을 한 아이들의 엄마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을 해뒀습니다. 녹음을 해두고 아이가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남겨놓으셨겠죠. 우리 누구누구야 참 힘들었지. 그래도 수술을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제 괜찮을 거야 뭐 등등의 이렇게 말을 녹음을 해줬겠죠.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 약간은 비몽사몽한 그러한 상황이겠죠. 거기서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선망 증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뭐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렇게 몸을 흔들거나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취에서 깨어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그러한 선망 증상이 현저하게 떨어졌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엄마의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어떤 안정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어요. 딱 1초만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또 1초 동안 그냥 엄마하고 상관없는 다른 여성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들려주면서 뇌파를 관찰을 했어요. 관찰했더니 단 1초밖에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들리네? 하고선 뇌의 어떤 작은 일부분만 반응을 했답니다. 작은 일부분만 반응을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1초를 듣고 나서는
뇌 전체에서 뇌파가 작용을 하면서 뇌 전체가 작용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뇌에는 여러 가지 뭐 역할들이 있죠. 뭐 인식하는 것도 있고, 듣는 부분도 있고, 사고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 이렇게 뇌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응을 했답니다. 단 1초밖에 들려주지 않았을 뿐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엄마의 목소리는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선 감성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큰 엄마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도의 공포감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럼 아빠의 목소리는 별로 안 중요한가요? 좀 아쉽지만 엄마보단 덜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자, 그래도 대화법은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할수록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부모로서 분명히 마음도 다짐을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때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의 의지력이 소진되었을 때는 굳이 대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지력이 소진됐다는 건 뭐냐면,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은 정해져 있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 내가 오늘 막 아침에 서둘러서 급하게 막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지하철에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의지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겠죠. 떨어져 가고 직장에서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의지력이 종종 떨어져 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 집에 돌아왔더니 거의 이제 바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랑 노력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다니까 대화해야지 하시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나의 의지력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잘 보시면요. 자녀와 자꾸 싸우실 때는 그러한 나의 의지력이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각자 영향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아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녁일 때도 있어요. 그때를 피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지력이 오늘 사용해야 될 의지력이 낮아졌을 때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럼 그 반대해야 되겠죠. 나의 의지력이 지금 좀 많아. 아직 얼마 사용하지 않았어. 좀 여유로워. 그때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화를 내는 비중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할 때 이거 하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화까지는 안 나는데도 약간 조금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뭐 좀 비아냥거리게 얘기를 하거나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이 모욕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야, 뭐 그렇게 자꾸 먹지 말라는데 먹으니까 너가 뚱뚱하지. 뚱뚱하니까 애들한테 놀림받고. 상당한 모욕감을 줍니다. 뭐 심지어 화가 나다 보면 야, 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 아이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줘요. 모욕감을 주는 말이 왜 치명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화다닥 하고 싸우고 방을 나오면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또 풀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목소리가 좀 높았다, 커졌다.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도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욕감을 느낀 단어가 하나 들어오면 이거는 화를 낸다고 해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차곡차곡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안에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그게 학교에 가서는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누군가를 또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이제 그런 모욕감을 툭툭툭 던져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모욕감이 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꼭 다짐을 하시고 그것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더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3학년 이상이 되고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뭔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아예 애초부터 싸우러 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그냥 나는 지금 너랑 싸우러 갈 거거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싸우고 나와도 후회는 안 합니다. 대화를 하고 가야지 했는데 들어가서 나왔는데 싸웠어. 그럼 자꾸 후회가 되고 두렵습니다. 애초에 그냥 싸울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고 단 이거예요. 싸움은 싸우는데 너무 위태로울 만큼은 싸우지 말자. 예. 위태로울 만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욕감을 주거나 그리고 승부를 아주 명확하게 뭐 권위를 확 눌러버리거나 이러면 승부가 명확하게 나죠. 이거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우러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또 의외로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냥 어느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나왔다면 그 상황에선 성공한 대화가 되겠죠. 자, 대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대화를 뭐 많이 해야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초등 시기에는 대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까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화가 먼저가 아니고 일단 관찰과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아 존재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눈을 말없이 자주 시선을 마주치는 것. 예. 기다리면서 시선을 자주 마주치시고 그리고 대화가 막 하기 위지력도 낮고 막 오늘 뭔가 대화하기 힘들어. 예. 굳이 대화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런 겁니다. 그럴 땐 대화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짧게 이거는 안 돼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예.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거기서 어떤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마시고 특히 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보다 초등 특히 저학년까지는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초등 시기는 아직 직관력이 강합니다. 직관력이 강해서 말로 설명하기보단 직관력을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도 그러한 직관력을 바로 아이들은 알아채요. 툭툭 치는 것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치는 건지 나를 정말 싫어해서 치는 건지 똑같은 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냥 가끔 이렇게 아이를 툭 쳐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바라보면 씩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화가 됩니다. 자, 대화에 있어서 사실 유념하셔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가스라이터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건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안 해줘? 그거 안 해주니까 내가 싫은데 이런 것들 이게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그럼 아이가 울겠죠. 그러면 보통은 호호하고 이렇게 밴드를 붙여줍니다. 그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봐, 응? 뛰지 말랬지? 응? 뛰니까 다치잖아. 다치는데 너가 이렇게 뛰다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다쳐서 엄마가 참 속상하네. 처음에는 아이를 공감하는 듯이 얘기했지만 마지막 말은 엄마가 속상하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그 아이의 고통에, 그 아이의 힘겨움에 방점을 두고 멈춰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힘드니까 엄마가 힘드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 이러한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접목이 되면 아이가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부모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가 힘들 텐데, 누가 힘들 텐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레벨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레벨로 못 올라가서 이제 좀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본인이 못 올라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레벨 테스트에 통과 못해서 우리 엄마가 또 얼마나 힘들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예. 차라리 그냥 내가 뭘 틀렸고 뭐가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귀결짓기를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까봐 엄마가 걱정되고 엄마가 염려돼요 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 욕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시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자녀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가끔 엄마도 힘들 수 있죠. 엄마도 힘들 수 있어요. 아빠도 힘들 수 있고요. 엄마가 힘드시면요,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 돼요.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그 눈물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고 아주 큰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이거는 자존감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겠죠. 그래, 이러한 것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요. 갑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 해소가 쫙 됩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말 안 듣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마저 잘 듣는다 그러고 엄마 미안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의지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또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또 우리 엄마를 힘들게 만들 수 있겠네. 이런 과정이 커지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것들을 자꾸 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가스라이팅 꼭 대화 과정 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대화에서 공부력입니다.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의 공부력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을까? 자, 공부력에 지금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치기와 일정한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벼락치기로 일주일 뒤에 시험이야. 그러면 일주일 전에 그냥 벼락치기로 막 공부해요. 문제집도 풀고 막 그때부터 막 외우고. 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매일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분량을 잡아서 꾸준히 쭉 공부한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벼락치기로 한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한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초등 시기에. 자, 한번 우리 손 흔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벼락치기가 더 성적이 좋을 거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일정한 분량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성적이 더 좋을 거다. 네. 둘 다 손을 안 대신 분들은 공부에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이 다 성적이 좋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든 일정한 분량을 하든 초등 시기는 둘 다 성적이 좋아요. 그럼 성적이 안 좋은 건 뭐냐? 벼락치기도 안 하고 일정한 분량을 매일 꾸준히도 안 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예. 초등 시기의 교육은요, 물론 이전보다는 내용도 깊이가 있어지고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의 어떤 인식력 발달 과정에 있어서 벼락치기만 해도 성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괜찮게 나와요. 네. 단 문제는 이게 중등으로 넘어가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등 이상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벼락치기에서 점점점 별로 효과가 못 미칩니다.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하죠. 벼락치기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부모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성향상 원래 그렇게 몰아쳐드는 성격이구나. 그래 하고서 그걸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어집니다. 예. 공부는요,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부가 재밌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재밌게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몇몇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몇 명 있고요. 대부분은 흥미롭지 않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가는 힘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부력이고 학습력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도 아니고 떠들면서 다녔어요. 나는 말이야, 누가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는지 합격하지 못하는지 나는 그냥 바로 알아맞힐 수 있어 하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상한 심리학자가 다 있네. 그래? 한번 너 알아맞혀봐 그러면서 샘플을 줬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성적이 좋게 나올 학생들, 그러니까 좋게 나오지 않은 학생들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아맞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가서 뭘 하나 하고 가서 봤더니 대단한 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문지 같은 거 하나 쭉 나눠주더니 한 10분 뒤에서 쭉 걷더니 그걸 쭉 보면서 체크해서 체크하더니 얘는 합격할 거고 얘는 떨어질 거고 얘는 합격할 거고 얘는 떨어질 거고 쭉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100%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 사람이 잘 알아맞춘다니까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특수부대. 그런 데서 이러한 이 특수부대의 훈련을 끝까지 마칠 것인지 아니면 종을 딸랑딸랑 치고 나는 그만둘 것인지를 미리 한번 알아맞힐 수 있냐고 알아맞힐 수 있대요. 그래서 똑같이 설문지 주고 체크리스트 쭉쭉쭉 하고 이 사람은 그만둘 거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과정을 마칠 거예요 했는데 거의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아맞혔을까요? 그것이 공부력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그 심리학자가 설문을 돌려서 조사한 것은 이제 심리 검사지를 나눠준 건데 어떤 검사지냐면 그 사람의 근면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심리 검사였습니다. 근면성이 높으면 합격했고 근면성이 떨어지면 중도에 포기가 많았습니다. 학습력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일정한 분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사실 근면성입니다. 예. 이 근면성이 학습력이 되고 공부력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아이마다 집중하는 시간들이 달라요. 처음에 10분이든 5분이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 시간만큼은 책 읽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정해 놓으십시오.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인지 능력에 맞는 학습지여야 되겠죠. 이런 학습이라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꾸준함이 요구되면서도 그냥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의지를 써서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의지를 써서 하면 오래 못합니다. 근데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에 10분 동안 아침 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종이 울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떠들다가도 자리에 가서 앉아서 1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네. 저학년하고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그 종소리만 들리면 가서 앉아서 딱 책을 읽습니다.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부의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걸 가정에서 꼭 잡으시고요. 어디에 놀러 간다, 외부에 캠핑 간다 할 때도 그 시간이면 그 책을 꺼낼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보통 빠른 아이들은 60일 정도면 그 패턴과 습관이 익혀집니다. 패턴과 습관이 익혀지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그걸 해요. 예. 그걸 저학년 때 이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 4, 5, 6학년이 됐을 때 그냥 그걸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그냥 쉬는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꺼내서 학습지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꺼냅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공부력이고 학습력입니다. 그런데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의 발달 수준 맞게 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게 공부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이제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갑자기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책상도 좀 다시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방에 책상도 다시 꾸며주시고, 그리고 뭐 책들을 한번 이렇게 쫙 깔아주시고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자기 방보단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력을 더 높여줍니다. 일본의 도쿄대 학생들, 일본의 도쿄대면 뭐 명문이죠. 도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초등 시기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상당수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 시기까지는 거실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엄마가 이제 방을 만들어줘서 공부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부터 학습력이 쭉쭉쭉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대답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몰입하면 공부 더 잘 되겠지. 초등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뭐냐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걸 끝까지 해내는 데 있어서 계속 의지력을 써야 돼요. 근데 누군가 옆에 있거나 바로 옆에 안 있어도 됩니다. 뭐 다른 데서 거실 보통 옆에 뭐 주방에 있고 뭐 설거지 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림으로써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뭐 엎드려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아이들이 책도 읽게 하고 문제집도 풀게 하고 그러던 중에 분명히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야? 네. 그러면 뭐 어머님이 뭐 청소하시다가도 금방금방 대답을 해줄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도 공부하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쭉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거실 환경이 우리 아이가 거기서 뒹굴뒹굴 하면서도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자, 12시가 넘었네요. 그래도 거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끝나면 채팅창으로 질문 몇 개 궁금하신 분들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시기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초등 시기의 6년 동안의 목적은요, 뭐 물론 공부도 있겠고 뭐 자존감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창의력도 있겠고 가장 근본은 분리입니다. 분리. 부모와 자식의 떨어지는 분리를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분리요? 뭐 떠나보내는 뭐 그런 건가요? 예. 분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사실, 만 3세까지는 강한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합니다. 3세가 넘는 순간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분리를 연습해 왔어요.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도 이미 분리입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하나야라는 의미로 끌어안고 모유 수유를 하고 하면서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그러한 강한 애착 뒤에 점점점 계속 분리를 연습해 옵니다. 연습해 오고 초등 시기 이제 고학년, 3학년 이상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분리의 완성까지도 이루신다는 목적으로 가십시오. 아이가 분리하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고 성장해 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좀 자유로워지십니다. 자유로워지시고 이때는 이제 엄마나 아빠의 이름이 아닌 나도 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 시기 분리라는 단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마음가짐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거쳐지면 아이의 욕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의 순수한 욕망. 엄마나 아빠의 욕망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욕망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순수한 욕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또 변화하는데 힘도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좀 두꺼운 책이에요. 이제 프로이드의 환자들이라는 책인데 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전집이 한 23권 있는데, 프로이드 전집에서 프로이드가 내담자들과 상담한 사례들만 뽑아서 한 권으로 모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제 내용은 어떤 스토리처럼 되게 읽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고 어떤 이제 치유가 되면, 심리적인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고 얘기하냐면, 치유가 됐다는 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누군가와 아니면 어떤 환경과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정신분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담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이제 8살, 7살, 7, 8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근 10년 가까이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맞서서 타인과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기를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어떤 행복이 가득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혹시 강연 내용 중이나 또 초등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답변을 몇 분 이렇게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제 학교 입학에 관련된 질문은 학교에 이제 교무처로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 안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educhoding educhoding@naver.com입니다. 예, naver.com입니다. 지금 혹시 질문 채팅으로 올라온 거 있나요? 많아요. 예, 몇 가지. 자녀 교육서 추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예, 자녀 교육서 추천은요, 이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30권 제가 담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저는요, 예스24나 이렇게 도서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서라고 치시면 1위부터 100위까지가 쭉 나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나오면 거기서 뭐 30위까지 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시고 나한텐 지금 이것부터 좀 보고 필요하겠는데 하는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 되고 조금 더 객관화하려면 서점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책들 골라 놓으셨다가 서점에 가셔서 책 뒤편을 넘기시면 이게 몇 세 인쇄됐는지가 나와요. 뭐 3세, 5세 이렇게 해서 쭉 어느 정도 많이 인쇄가 된 책들을 고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뭐 심리적이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여기 이 책 목차만 보셔도 그 목차 안에 어떤 책들인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화면이 공유 화면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다른 화면이 나와서. 화면이 거기 뜰 수 있어요. 안 뜨는 네. 게 네. 우선 창의력을 위해 재료를 많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창의력을 위한 같이 네. 입력과 출력을 많이 하는 법은 다양한 경험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면 되나요? 예, 창의력에 대한 질문 주셨고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양한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료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걸 놓으라는 재료가 아닙니다. 입력과 출력을 자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그 재료가 들어오는데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어휘력도 재료입니다. 아이가 상당한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아이에게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축구 공을 차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이것도 아이에게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몸으로 익히는 것들의 재료는 자주 연습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것이 입력과 출력이 되겠고, 인지적인 측면은 자주 확인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밖으로 대답을 하겠죠. 이 단어 뜻이 혹시 뭔지 아니? 그러면 뭐 어느 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출력입니다. 예. 이러한 과정을 입력만 시키시지 마시고 출력하는 과정을 자주 하시면 그 재료가 아이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재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은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는 대화 방법 예시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화를 냅니다. 두 개. 예. 아이들은요, 원래가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교실에서 담임들이 1년 동안 얘기해도 언제 얘기했냐는 듯이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특히 이게 남자하고 여자아이들이 차이가 많은데요. 남자아이들이 의외로 이게 집중력이 되게 여자아이들보다는 더 강합니다. 집중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몰입을 하는 순간 주변의 다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몇 번이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는 대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대화 방법에서 마지막 말을 엄마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아이로 끝나면 됩니다.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가 힘들겠네 라고 하면 아이의 감정으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너가 힘드네. 근데 너가 무언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힘들어 라고 하면서 엄마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감정 상황을 아이의 감정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끝내십시오. 그게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는 대화 방법입니다. 아직 네. 한글을 잘 못 읽는 아이를 위해 입학 네.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예. 선행학습은 어떻게 해야 예, 한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한글을 배우지 않고 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에 익혀야 흥미롭고 이제 지루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책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쓰기는 좀 부족해도 책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초등 입학 전이 좋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 초등 1학년 수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어야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 몇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두 줄 적혀 있고 그래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아이들은 좀 빠릅니다. 그러한 어휘력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서 남자아이들의 경우 그런데 아예 글을 읽지 못하고 간다 했을 때 다른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본인이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학교 교육 안에서 활동이나 그런 것보단 듣기, 말하기, 읽기의 비중 위주가 강할수록 이제 그런 좌절감을 맛볼 경험이 크고요.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떠듬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익히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이것만은 익히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여기서 익히고 간다는 건 공부나 뭐 실제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학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아이들이 학교를 딱 가는데 기대감을 안고 와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부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옵니다. 학교에 가면 말이야 선생님도 무섭고 너 말 안 들으면 유치원처럼 그런 게 아니다. 또 일정 시간 동안 꼭 앉아 있어야 되고 뭐가 힘들고 어떻고 예. 학교도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초등 시기에 어떤 소풍 가기 전날의 어떤 설렘이라든가 뭐 운동회 날 뛰었던 순간들, 넘어졌던 것들, 기쁘게 놀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한 순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은 첫 출발을 학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안고 오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면 아이는 불안한 상태로 이제
학교의 첫 발을 시작되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 그 불안한 상태가 시작해서 쭉 유지됩니다. 첫 시작만큼은 꼭 기대감을 안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세인데 벌써 자존감이 낮은 것 같은데 자존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자존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은 자주 물론 바라봐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자존감을 훅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이건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부모님이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도 자존감이 낮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따라서 올라가집니다. 한번 일단 본인 스스로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가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엄마 먼저 자아 존재감 획득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자꾸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예, 남편에게, 누구에게 나 좀 자꾸 바라봐 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카톡으로 나한테 이런 말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일단 엄마의 자존감 먼저 키우시면 아이의 자존감은 의외로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초등사이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사이다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뭐 자존감 관련된 것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한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그 교육 관련 이야기들 넣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질문은 앞으로 한 2가지 정도만 더 받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자기의 공간, 자기만의 책상이라는 곳이 있어야 할까요? 네, 지금 거실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끄적거리고 해주십시오. 단 자기의 공간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책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침대가 그러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내가 특히 3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보통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좀 심하신 분들은 아예 문고리를 떼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만의 공간은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정도 마련해 주시고요. 거실은 학습이거나 뭔가를 익히고 배우는 공간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가스라이팅 말씀하셨는데 공감대화법에서 누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속상하네 하는 방법으로 대화하라고 하던데 상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는 것을 아이의 감정으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대화법, 네. 아이메시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메시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메시지의 중점은 이겁니다. 탓을 아이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아이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너의 탓이 아니라는 쪽이 아이메시지고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스라이팅의 구분은 아이의 감정 공감을 시작과 마침에서 끝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힘들구나,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힘들구나 얘기하고 포커스가 엄마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이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를 혹시-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이가 예. 엄마에게 예를 끝나겠어요. 이미 제가 드릴 예는 다 드렸고요. 초등사회다에서 제가 가스라이팅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예, 네, 이제 예, 마무리. 혹시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익히고 가야 할까요? 수학은 이제 수세기 활동 정도 익히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확실히 아이들마다 인지 발달 과정이 다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행이라는 표현보단 약간의 예습 정도인데 많으면 3개월, 적으면 2개월 정도의 앞선 정도의 무언가를 미리 익히는 예습 정도를 해가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뭐 수학이든 다른 부분이든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마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학부모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입학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석초등학교 주간 예비 초등학부모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부장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